MBC 성지연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24일 동안 진행될 텐데요.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고, 야당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점검해서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금 이따 온유한에서 더 풀어드릴게요. 탈레모님 좋아요 누르고 대기 완료하셨다고 감사합니다. 김남김님 네 얼굴 나왔습니다. 오라비님 네 반갑습니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오늘 날씨가 참 바삭합니다 하셨어요. 네, 빈센트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재우티님, 이선영님, 이선영님이 어제 시간 내서 방송 보러 왔다가 방송 없어서 아쉬웠다고, 네. 잘 쉬고 오늘 등장했습니다. 네. 번카이브님이 세상도 어디로 갈지 무섭다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니 하셨어요. 네. 참찬님, 네, 응원 감사합니다. 전쟁 싫어요.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 핵심만 딱 짚어주셨네요. 박인규님, 네. 오늘 어제 신만큼 2배로 더 바삭하게 튀기겠습니다. 네. 박계영님, 저 성지영인데 맹지영 아니고. 왕 알렉산더님이 청명한 부산 날씨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요새 날씨 참 좋죠. 네. 블루드래곤님, 안녕하세요. 정어리님, 네. 10월 10일 화요일 뉴스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를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고백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연휴에도 늘 일하시는. 예, 뭐 즐겁습니다. 즐겁게. 예. 이렇게 웃는 게 아닌 것 같이 약간 슬픈데요. 하지만은 네. 가정은 파탄이 나고 있다는 거. 예. 가정의 화목을 바라며. 근데 파란대무님이 바르고 빠른 사심 없는 멘트, 삭제 없는 논스톱 한나리의 뉴스라고 바사삭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어요. 와, 능력자시네요. 진짜 능력자시네요. 예. 네. 임금님에게 캔디님이 뉴스를 튀겨 하셨습니다. 정수민님, 네 반갑습니다. 근데 첫 번째 소식은 좀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뉴스예요.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로 양측 사망자가 1,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5차 중동전쟁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관련 뉴스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 7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서 열린 음악축제 현장입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총을 쏘며 들이닥치자 축제 참가자들이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이 축제 현장 주변에선 260여 구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스라엘 여성을 오토바이에 강제로 태웁니다. 잔뜩 두들겨 맞은 남성 일행도 양팔이 묶인 채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위치는커녕 생사조차 불분명합니다. 딸의 모습을 확인한 아버지는 오열합니다. מה אני יכול לומר? כל ימי חיי, מאז שהיא נולדה, השתדלתי לגונן ולחבק אותה. 22살 독일 여성의 어머니는 SNS 영상을 보고 난 뒤에야 딸이 납치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에서 딸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성폭력을 당한 흔적도 뚜렷했습니다. Man hat uns ein Video zugeschickt, wo ich eindeutig unsere Tochter erkennen konnte, bewusstlos im Auto mit den Palästinensern und wie sie den Gazastreifen abgefahren sind. 이렇게 하마스 무장 세력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은 100여 명. 또 다른 무장 세력인 이슬라믹 지하드 역시 30명가량을 억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과 노인은 물론 어린이까지 납치 대상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10월 7일이 토요일이고 이제 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었고 보니까 이게 초막절이라고 이스라엘 이제 이집트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를 기리는 이제 축제에 하마스가 난입을 해서 민간인을 인질로 납치를 한 거잖아요. 예, 많이 맞습니다. 이제 또 사상자도 많이 나고. 일단 하마스가 저지른 이 테러, 이거는 뭐 명백한 테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규탄해야 되는데 네. 조금만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원래 극우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연정을 해야 되면서 이제 극우들하고 이제 손을 잡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정책이 이제 이스라엘 난민촌을 확대하고 심지어는 그 극우파에서는 가자 지구에 있는 240만 명 팔레스타인 다 쫓아내버리자, 뭐 이 정도까지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만 팔레스타인 사람이 22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스라엘 사망자도 한 29명 정도 되고 그래서 관계가 점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악화일로였죠. 네. 악화일로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마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거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다라는 거를 해서 이제 기습적으로 한 건데. 공격을 한 건데 여기 지금 이 축제가 열린 곳은 이 가자지구 국경선에서 한 10km 정도 이제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뭐 지금 국적이 다양한데 독일 사람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사실 온 거예요. 음악 축제가 열린 상황이라서 그래서 네. 좀 무차별적으로 지금 뭐 민간인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좀 납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축제장 주변에서만 269의 시신이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하마스 대원들은 패러글라이딩 타고 철책을 넘어갔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침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영상에도 보여줬지만은 이제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사망으로 추정되는 상태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하마스 대원들이 막 침을 뱉는 이런 장면도 좀 나왔어요 시신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좀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런 상황이고요. 양측에서 지금 사망자만 1,500명 그리고 부상자도 최소 6,300명 정도 현재까지 나온 건데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금 인질을 한 150명 정도 지금 이제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뭐 해방전사라고 부르든 뭐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든 한 5,800명 정도가 지금 수감돼 있어요. 네. 이들을 그래서 석방하라 이렇게 지금 뭐 있죠. 하마스 쪽에서는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지금까지 11명의 미국인이 사망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테러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포함해서 5개국 정상들이 이제 공동으로 성명을 냈고 유엔 사무총장도 민간인이 공격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한 상황입니다. 이제 유엔 사무총장도 사실 동시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면 봉쇄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했고 예. 이제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도 상당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가자지구의 인구가 한 240만 명 정도 돼요. 크기는 한 세종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 밀도가 굉장히 오밀조밀한 그러네요. 데고요. 240만 명이면은 대구 인구 정도 보시면 돼요. 네. 우리 대구가 한 2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 공습을 이미 해서 지금 초토화가 됐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하마스라는 게 사실상 게릴라이기 때문에 민간인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고요.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포를 쏘면은 다 민간인들이 그대로 이제 피해를 받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이제 성명을 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 주택을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 1명을 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추정은 150명 정도 되고 있는데 한 네. 명씩 이렇게 뭐 예전에 김선일 씨가 참수된 것처럼 이렇게 좀 사망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큰일이다 정말로.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인질이 인간방패로 삼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하마스에서는 이스라엘 정부가 뭐 지상전 임박했다, 뭐 가자지구 뭐 그 방어선 이렇게 장벽 있는 데다가 뭐 탱크랑 다 지금 배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정부로서도 다음 군사 조치 어떻게 할지 고민이 좀 클 것 같아요. 일단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미국에 우리 이제 군사작전 진격하겠다 이렇게 조금 통보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9년 만에 이제 여기 가자지구에 이제 군사 육군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질도 있는 거고 여기 민간인들이 굉장히 팔레스타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렇다고 소위 말해서 지금 하마스는 테러리스트로 이제 규정이 된 상황인데 테러리스트가 요구하는 것들을 인질을 그러니까 잡아놓은 사람들을 다 풀어라. 그 범죄자들을 팔레스타인 범죄자들 풀어라라는 거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강도 높은 폭격전에 지금 나서겠다고 지금 이스라엘은 말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48시간 내에 진격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진격하면은 양측의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조금 늘어날 가능성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마스 이스라엘 관계뿐 아니라 여기 얽혀 있는 강대국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 예. 중국, 지금 사우디도 뭐 빈살만 왕세자가 뭐 입장 밝히고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수교는 이제 좀 먹구름이 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우디는 일단은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고 네. 이게 앞서서 2020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여기 이제 평화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단계별로 지금 이제 평화협정을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하고 맺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올스톱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큰 이게 아직 전쟁으로까지
보기는 힘들지만은 이게 확전되면은 이제 1973년 이후로 4차 중동 전쟁이 그때 있었는데 50년 만에 딱 이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동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여왔거든요. 네. 사우디하고도.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탈미국 뭐 약간 완전히 미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다변화하는 외교로 해서 중국하고 가까워졌는데 그러면 중국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좀 많이 이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안보 당국자들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썰들은 많이 나왔고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 공격을 도모했고 이미 모의를 했다. 그리고 지난 2일에 이란의 당국자들이 이번 기습을 승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란은 이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배후설에 이제 선을 그은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란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참전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좀 이란에 대해서 혐의는 가지고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기에는 이제 미국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확전을 막기 위해 지금 미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즈볼라나 주변국들한테 계속 이제 경고 여기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우디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마스 기습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하고의 수교 협상 지금 보류한 상황이라서 미국의 어떤 리더십 그리고 이런 국제 어떤 정세 속에서의 어떤 뭐 영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재선 가도에도 상당히 먹구름이 지금 끼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 분쟁 확전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에 뭐 현지 교민이 계시고 또 이제 뭐 거의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이란이 특히 이제 어제 이제 뭐 일단은 그 국제 유가가 한 4% 정도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브렌트유나 뭐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이제 뛰었고 문제는 만약에 이란이 참전하게 될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 그렇죠. 전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원유의 20%가 거기를 이제 지나다니는데 지나가죠. 네. 거기를 만약에 이란이 봉쇄해 버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석유 위기, 석유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원유의 중동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3.7%였는데 올해는 69.5%로 5.8% 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의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지금 미국은 네.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원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원화하고 금값이 지금 오르고 있어서 원화라 이제 미국 달러하고 금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지금 약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최상목 경제수석이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뭐 안정한 뭐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겠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부터 항공편으로 한국인 일부가 이스라엘 떠날 예정이라고 대한항공에서 이제 내일 새벽에 인천공항 도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이제 공항이 제대로 가고 있고 이번 사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치권 소식 좀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내일 본투표가 있잖아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태어나고 첫 행보로 강서구청장 선거 현장 찾아서 지원 유세했고 여당에서 지도부 총출동했어요. 현장 분위기 뉴스 영상으로 잠깐 확인하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만에 퇴원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의 유세장이었습니다. 수척한 모습으로 단상에 오른 이 대표는 이번 선거가 단순히 지자체장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정권에 대한 경고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수히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동원돼 김태우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선을 긋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인 뽑는 자리도 아니고 야당 대표의 심부름할 사람 뽑는 자리도 아닙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한 라인이 개통돼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네.
사전 투표율이 22.64%가 나왔어요. 예. 이 정도면은 뭐 역대 최고치 기록한 건데 이게 이제 여야가 각자 이제 해석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팔이 이렇게 굽는다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정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 이렇게 뭐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뭐 하루만 지나면은 누가 틀렸는지는 금방 이제 나올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 제도라는 거에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오르겠죠, 네.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강서구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젊은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권자가 제일 많은 게 30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40대, 그다음에 20대, 50대, 60대 이렇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요. 여기가 마곡지구가 이제 들어서면서 네. 일종의 약간 신도시 같은 느낌이 이제 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사전 선거를, 왜냐면은 그 이제 직장에 출근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쵸. 그 그러니까 시간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럴 때, 금토 이럴 때 이제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유권자만 해도 20대 한 명, 30대 한 명 다 그쪽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젊은 분들 확실히 많이 살고. 예전에 한 강서구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저 2010년 뭐 8년 이때였고 8년 10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논밭이었어요. 거기가 네, 완전 상점 몇 개가 됐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마곡지구 예. 엄청 핫한 플레이스가 됐어요. 지금은. 예. 지금 안철수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고문이죠. 오랜만에 유세장에 나타났는데 이제 유세 도중에 민주당 후보 가리켜서 비속어를 써서 논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김태우 후보 당의 지원 요새를 오른 거고, 이제 진교훈 후보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 깎아내리는 거였는데, 이제 그 경찰청에 이제 차장까지 근무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있을 때 별로 이제 치안 실적이 안 좋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교훈 후보를 가리켜 민생 치안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인데 그 사람 실적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원색적으로. 예,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고문도 정말로 지랄하고 자빠졌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은 마이크가 없으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안철수 후보는 마이크를 쥐고 얘기를 하니까 요 얘기가 너무 선명하게 들린 거예요. 약간 화답하듯 얘기한 거였는데. 예, 화답하듯 얘기한 건데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고 좀 많이 이제 뭐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주변에 뭐 자극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부적절하게 이런 상황에서 좀 뭐 이런 부적절한 용어를 썼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안철수 고문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참 잘 안 쓰는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욕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구나. 되게 어색하더라 이게. 다른 뭐 누구 어느 정치인이 했으면은 정말 찰떡같이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색하더라. 뭐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장미향 나는 미미님은 내일 일찍 투표하고 출근할 겁니다 하셨어요. 시카 매버릭님은 투표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한 표를 잘, 또 유권자분들을 잘 행사하셨으면 좋겠고, 내일 본투표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말에 아주 핫한 선언을 하셨어요. 예. 서울 지역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원래 지역구가 부산 해운대에서 3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최고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죠. 그때 네. 부산에서 최고 득표를 할 정도로 좀 탄탄하다, 인지도도 높고, 그래서 출마할 거 아니냐 부산에, 다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에 도전하겠다, 서울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당은 2석을 따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 상당히 이제 압박이 좀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좀 험지 도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재선 의원 시절에 동해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법안에 이제 공동 발의를 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는 정치 신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3달 전 정도에 제가 하태경 의원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쵸. 이 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이제 재선 때하고 3선 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새로운 좀 도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때는 근데 뭐 어디 서울에 가겠다라는 것보다도 뭐 지자체장에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험지로 나가든지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많이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전 우는 띄워놓은 상태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이제 반색을 했죠. 그래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4선이 보장돼 있는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로 올 때는 강남 3구가 아닌
험지를 출마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도부에 지금 1위만 상태거든요. 어디 네. 특정 지역구를 이제 찍은 거는 아닌 상태여서 그래서 험지를 어디를 보낼지 지도부에서 그게 이제 초유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제 마포 올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랑 붙게 될 것이다. 뭐 마포 올 얘기랑 뭐 구로에서 구로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긴 하는데 이제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BBS 아침 저널에 나와가지고 마포로는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예,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하의원의 진정성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산에서 공천받기 어려우니까 서울에서 온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서울에 왔다라는 양론이 있는데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예전 총선에도 그렇고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그때도 경선을 벌였고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선이 유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하의원이 8월에 나와 절대로 자기는 서울로 옮기지 않고 해운대에서 경선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하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안다. 한 달 전쯤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제가 서울로 오냐고 물어봤는데 절대로 안 간다. 원래 원칙대로 나는 경선만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입장을 좀 바꾼 거 아니냐, 말 바꾸기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태경 의원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페이크 모션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이 미리 이렇게 막 한참 임기가 남았는데 얘기를 해버리면은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좀 협조가 안 된다.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 이거는 다 각자 지지자분들이 알아서 잘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런 출마 선언 나는 이제 서울로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중진들이 좀 압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중진들 국민의힘 중진들한테 이제 전화가 많이 간 거예요. 특히 이제 영남권에 있는 부산에만 해도 3선 이상이 뭐 6명이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많이 갔는데 일단 기자들 전화를 다 안 받았답니다. 뭐라도 얘기를 하면은 뭐가 뭐 나간다고 하면 나간다고 한 대로 또 뭐 막 이게 논란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그렇죠. 수도 있고. 네. 뭐 와서 안 나간다라고 하면 비겁하다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전화를 일제히 안 받았다. 아 일제히 안 받았다. 예, 지금 뭐. 난감하다. 그러니까 사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쵸, 그런데 네. 영남에 있는 중진들은 사실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그게 재선 3선 했어도 잘 이게 전국적 인지도가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을까.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그럼 장제원은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은 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는 본인이 얼마 전에 용맹한 새는 발톱을 감춘다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근데 네. 그 출마가 반드시 부산에서 출마하겠다라는 꼬리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분위기 봐서 이제 또 거취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국감 직전인데 이런 선언한 거에서 요 시기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됐는데 지금 사실 여야가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될지 좀 쟁점 사안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도 되게 많은 게 열렸는데 일단 국방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파행이 이제 이렇어요. 뭐 파행이 너무 좀 익숙해서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이제 부적격자 신원식 장관 임명 철회 피켓을 테이블 앞에 붙였고 이것을 여당 의원들이 뗄 것을 요구하면서 국감장에 이제 입장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법사위는 오늘 이제 대법원 감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에 이제 협조를 지금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을 지금 뭐 좀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지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이제 양평 고속도로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뭐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여가위는 뭐 잼버리 뭐 이거가 지금 그리고 이제 김행 후보자 뭐 이제 김행랑 주랭랑 사건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장 주목받는 게 이제 법사위하고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인데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방송 장악, 뭐 이제 가짜 뉴스, 뭐 이제 척결, 뭐 드라이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여야 간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이렇게 모아놓고 나니까 진짜 정말 많네요, 뭐가. 전쟁터가 될 것 같은데. 첩첩산중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주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사건 사고 소식들 탈탈 털어드립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MBC 조재영 기자, 한결의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쉬셨나요? 네, 이번 연휴가 유독 길게 느껴져서 다시 출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날씨도 좋았어요. 네. 아, 날씨도 좋고. 그쵸. 아, 네. 저는 감기 걸려가지고 골골골 연휴를 보낸 것 같아요. 요즘 환절기라 네. 온 가족이 한 명이 바이러스를 들고 왔더니 다 돌아가더라고요. 연휴 때 아프면 진짜 서러운데. 서럽더라고요, 되게. 황금 같은 되게 시간을.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니까 서러웠는데 그래도 또 덕분에 잘 쉬고 나온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와중에 또 흉흉한 사건이 네. 벌어져가지고 수원에서 이틀 동안 무려 3명의 여성을 폭행한 고등학생이 붙잡히는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모두 10대 여학생이죠. 네네. 그 아파트, 상가 이런 동네에서 뭐 일상 공간들을 돌아다니면서 무려 3명의 연쇄 폭행을 저지른 이제 만 16살 고등학교 남학생이 붙잡혔는데요. 네. 우선 좀 관련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PC방.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 남성 옆으로 사복 경찰관들이 다가옵니다. 이어 남성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섭니다. 붙잡힌 남성은 올해 만 16살인 고등학생.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화성과 수원 일대에서 10대 여학생 3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5일 밤 10시쯤 경기도 화성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지난 6일 밤 9시경 피의자는 수원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의 목을 조르다가 발각이 돼 달아났습니다. 학생 아들이 벌써 문 열고 뭐야 하고 보니까 남자는 도망가버리고. 하지만 불과 40여 분 뒤 일대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다른 10대 여성을 폭행해 기절시킨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보셨지만 사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그 연휴 시작되는 그 지난주 금요일 밤에 한 10시쯤에 112에 접수가 됩니다. 모르는 남자가 10대 딸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서 달아났다. 이렇게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이제 다음 날에 저렇게 수원역 인근의 PC방에서 서군을 붙잡은 건데요. 잡고 보니까 근처에 좀 비슷한 범행들도 다 이제 동일범의 소행으로 발각이 된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일단 지난주 목요일 밤 하루 전에 밤 10시쯤 비슷한 시간에 여기는 이제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여기 봉담읍의 한 상가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때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는데 바로 다음날 또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금요일 밤 9시 5분쯤에 수원 권성구의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또 다른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40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권성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역시 10대 여성을 폭행하고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동선과 CCTV 확인 이걸 통해서 한 15시간 만에 서군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근데 사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10대잖아요. 네네네. 아까 뭐 112 신고에는 모르는 남자라고 네. 했는데 혹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전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면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왜 전혀 모르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렇게 막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폭행을 한 건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이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구는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데 과거에 성범죄 전력도 지금 있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고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특히 이 세 번째 범행 때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인 10대 여학생을 목 졸라 기절까지 시킨 다음에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서 휴대전화를 뺏어서 도망간 것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강도 혐의가 추가가 됐고 영장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혐의가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상의 카메라 이용 촬영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존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경찰이 조사를 해봤을 때 뭐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이고 이제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서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좀 그만큼 범행의 중대성, 심각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어떤 무기를 사용한 정황까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이상동기 무차별적인 범죄를 전혀 모르는 무방비 여성들을 상대로 저질렀다는 것, 또 뭔가 불법 촬영 정황까지 있어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교적 어린 학생이지만 구속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아까도 영상에서 잠깐 보이면 네. 이제 범행 저지르고 나서 이제 PC방에서 태연하게 뭔가 게임을 하던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만 16세라고 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법 소년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번 사건은 이제 만 16세니까 촉법소년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네. 보기 때문에 14세보다 많기 때문에 성인과 똑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대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10대 범행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촉법소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게 그 처벌을 할 수 있냐 없냐 여부가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촉법소년 많이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정확한 개념을 보면은 촉법소년만 있는 게 아니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해서 사실 뭐 일체 처벌이 불가능해요. 만 10세라고 하면 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요 정도죠. 이때까지는 뭐 형사처벌하지 않고 이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네. 그러니까 만 13세까지 한 뭐 중 1, 2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고 뭐 최대 2년의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되고 범죄소년이라고 하면 14세 이상의 19세 미만까지 10대 범죄 이제 전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때는 보호 처분을 우선 하긴 하지만 형사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촉법소년은 어쨌든 교도소를 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걸 악용한 범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법무부가 이거를 낮추자. 라는 소년법 개정안을 작년 12월에 발의를 했죠. 그래서 네. 만 14세 미만에서 한 살 낮추는 만 13세 미만. 그러니까 만 12세까지만 촉법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만 13세면은 한 중 1, 2? 이 정도도 좀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교도소에 가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인 건데 이제 뭐 해외를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좀 뭐 이렇게 좀 많다고라고도 이제 숫자로만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게 프랑스는 뭐 만 13세, 캐나다는 만 12세,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이렇게 해서 촉법소년의 연령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우리보다는 어리긴 해요. 이번 사건 사실 촉법소년 여부랑 관계없이 굉장히 안 좋은 학습에 설레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미라클님이 극악한 사건에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범죄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가해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도 요 얘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 돌려찾기 사건이나 의왕 엘리베이터 사건 같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지금 마녀세상님이 엘리베이터에 이제 징크스 생기겠다고. 엘리베이터 저도 약간 엘리베이터 탈 때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네. 어떤 순간에는 이제 이게 일종의 모범 문제 아닐까 이런 의혹이 나오긴 해요. 맞습니다. 저희도 뭐 이 코너에서도 다뤘었는데 이른바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러니까 부산 굉장히 중심가죠.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그냥 이제 뒤에서 와갖고 돌려차기를 해서 이 가해자를 성폭행을 목적으로 이제 무차별 폭행했던 그 범죄였는데요. 그 20년을 최근에 확정 선고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피해자는 20년 후에 이 사람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형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의왕 엘리베이터 사건도 마찬가지죠. 지난 7월에 이제 발생했는데 저희도 이제 전해드렸었지만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이제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서 다치게 한 뒤에 비상계단으로 이제 끌고 가서 성폭행하려고 했던 사건인데 이제 현재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게 앞서 이제 조재영 기자님이 소개해줬지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비슷해요. 뭐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무차별 폭행, 그다음에 일면식도 없는 사이, 그다음에 불분명한 범행 동기 이런 건데 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때부터 약간 이게 너무 자세하게 보도가 된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범죄의 참혹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 위주로 묘사되는 어떤 미디어의 노출. 그리고 이게 기성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가리지도 않고 그렇죠. 너무 다 드러나 네네.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죄학에서 보면 이제 이 범죄 행동이 이른바 이제 모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학습 과정도 되고 그 선행 범죄들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계속 좀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또 이런 범죄들이 무서운 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공간,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좀 친밀한 공간 이런 공간들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벌어지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이제 성인 남성인데 요새 이제 엘리베이터에 남성이 혼자 타고 있으면 약간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데 그러니까 저 성인 남성인 저도 그러는데 많은 사람 얼마나 더 불안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사회가 많이 정말 불안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도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이제 CCTV나 이런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자극적인 화면에 보도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여드릴 때 좀 염려되는 분명히 지점이 있어요. 낭만 백스폴님이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범죄 학습 효과다 뭐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아무래도 촉법소년 이런 10대 범죄에 대해서 언론에서 더 부각하고 집중을 하는 건지
건지 실제로 촉법소년 포함해서 10대 이런 소년범들의 범죄가 늘어난 건지 통계적으로 좀 확인이 된 건지 좀 궁금한 면이 있거든요. 네, 통계가 있습니다. 뭐 숫자로만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늘어난 추세로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작년 한 해에 소년범으로 접수된 사건이 한 4만 2천 건 정도 되는데 그게 한 5년 전에 비해서는 25% 정도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는 또 더 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한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도 더 어려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14세에서 19세 미만 여기는 뭐 큰 변화가 없는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10세에서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그 5년 전보다 한 2배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그 숫자가. 사실은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숫자는 늘어난다는 거 더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과거보다 좀 아이들의 신체적인 발달이 빨라졌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좀 고립 이게 좀 갖고 오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폭력적 미디어 노출 이것도 많은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데 또 요즘에는 범죄 유형을 보면은 뭐 상습 절도, 뭐 차량 절도 이런 게 많은데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얻기도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범행 수법 이런 게 공유가 되죠 아이들 사이에서. 근데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으니 처벌을 강하게 하자라는 주장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게 그래서 아이들을 뭐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보냈을 경우 이게 또래애들하고 어울리면서 또 거기서 약간 범죄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이 한 무리가 같은 패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 방에 있었던 이 소년범들이 다. 소년범의 재범률이 지금 12% 정도 되는데 성인들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이게 한 번 저지르고 나면 범죄를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종의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뭐 사회에서 제대로 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 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은 더 이제 심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사실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췄을 때 성인들과 같이 교도소를 가는 게 또 다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년법원에서 따로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판사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뭐 가정 환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얘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년법원에서 의논해서 아이에게 맞는 어떤 처벌을 주자라고 했던 게 이 제도의 근본 취지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이제 처벌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그럼 좀 제대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내려면은 처벌 강화 플러스 알파 뭐가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블루드래곤님이 제가 하려다가 못한 얘기를 하셨어요. 모방범죄 든다고 보도를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얘기를 할까 했는데 바로 얘기를 하셨고 임금님의 캔디님이 애들이 겁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여러 딜레마가 있는데 그 지금 제일 큰 변화는 온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세상의 판이 변화한 게 아이들이 사실 그 판에는 훨씬 더 빨리 적응하고 어른들보다 오히려 더 그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OTT 드라마에서도 잘 묘사가 됐었지만 소년범 한 명을 교화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는데 사실 처벌은 쉽습니다. 그냥 판사가 형량을 하면 가두면 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사회가 이 소년범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또 혹은 이 다른 범죄로 넘어가지 않게 교화하는 시스템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대목입니다. 정말 라이언님은 경제 안 좋을수록 범죄가 더 늘어난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고립도 늘어나고 경제 안 좋아지면 사실 아이들은 그런 환경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더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바로 김한 기자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인 것 같긴 해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수원에서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사건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피해 규모가 좀 큰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한 거예요. 지금 고소장이 50건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53명이 내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지금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고 그 금액은 지금까지는 대략 한 7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 고소인들은 1억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세 시장에 1억 정도를 갖고 진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이 부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부에 대한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들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반복되는 구조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수원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굉장히 여러 채 보유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자산가여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갭투자 형태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집들을 주택들을 구매했던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전세금을 높게 설정해서 전세를 냈겠죠. 그래야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마련해야 할 갭이 줄어드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집값이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보증금을 이제 못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든 되죠. 왜냐하면 다른 집들을 돌리면 이 집에서 받는 보증금을 갖고 나가는 사람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일종의 돌려막기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안 돼서 발생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경찰도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얼마나 주택을 갖고 있는지 부동산 임대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 부분을 지금 좀 쫓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 사기라고 볼 수 있는지 이제 어쨌든 이 상황이 그런지 이제 좀 수사를 더 해봐야지 네. 되겠지만 일단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까 뭐 피해자가 600명 넘게 늘어날 거란 추산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문적으로 이 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도에 이 문제를 취재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전문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라가 임대되는 구조가 어떤 거냐면 보통 연립이나 단독 한 채를 어떤 사람이 구매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한 채의 집이죠. 근데 거기에 빌라를 올리면 8채에서 뭐 한 12채 정도로 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 채를 사서 12채를 분양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초창기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번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2000년대 중반에 그래서 막 이제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쵸. 그런 과정에서 근데 이제 집을 올린다는 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건축비도 조달을 해야 되고 은행에 돈을 빌리면 그거에 대한 이자도 감당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인데 이제 그 과정들에서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말하자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인데 2010년대 이후에 뭐 지금 이 정씨 부부처럼 이걸 아예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을 통해서 이런 집들을 집중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짓고 분양하고 뭐 이런 과정들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 정씨 부부가 이 갖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서 이 소재지를 보면 지금 이제 알려진 수원이 가장 많았고요. 지금 화성, 용인, 양평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빌라를 지어서 혹은 뭐 어떤 분양업 그 시공업체와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제 상당수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고 뭐 다수 이 법인은 아내 김 씨가 이제 사내이사로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이들을 사내이사로 세워서 남편이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여러 법인을 세운 이유가 아마도 제가 이제 추정컨대 시공사나 건축사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는데 뭐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다 동원이 돼서 계속 법인을 세우고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고 안 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16곳에서 18곳 정도로 경찰이 이들이 그 분양을 했던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됐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고리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요. 수원에만 한 40~50여 채 정도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또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들이 다 투입이 돼서 법인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종합적인 피해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언님이 갭 투기의 위험성이 결국 세입자의 사기 피해로 전가된 상황이다. 빈센트님은 전세 사기 가중 범죄를 높여야 된다. 네. 세무조사로 탈탈 털어서 과세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피해자들이 정말 걱정이 좀 많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재산인 네.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1억 원대라는 네. 게 사실 많다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초년병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1억대 전세에 뭐 수원, 뭐 지난번에 사고가 났던 뭐 인천 미추홀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특징이 이제 사회에 막 진입했거나 사회생활 경험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처음 이제 말하자면 독립을 하거나 독립생계를 꾸리면서 얻는 규모 정도의 주택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어떻게 마련했던 나의 전 재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그런 집들을 계약하는 경험들이 사실 별로 없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그 독립생계를 꾸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게 지금 인터넷만 검색을 해봐도 이런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제 팁들 그리고 어떤 장치들을 거쳐야 되는지를 검색해 볼 수 있는데 그조차도 이제 말하자면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이런 이제 과정들을 에서 확인을 못 받고 계약을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제가 취재할 때도 그런 문제였는데 신축들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끼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축 빌라를 직접 찾아가서 보고 소위 말하는 뭐 실장 이런 사람들이 이거 부동산 끼고 하면 뭐 복비가 나가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가 하면 뭐 한 500만 원 할인해주겠다. 이러면 솔깃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미추홀 사례가 마찬가지지만 아무도 중간에 이제 보증을 해줄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피해 금액이 지금 전세 사기로 불리는 사건의 피해 금액이 얼마냐, 뭐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도 추산이 안 되고 이 수원에서 벌어졌던 정씨 부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3천억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고소인들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감이 커지는 상태인데, 뭐 이 정씨 부부가 뭐 지금 잠적 중이라 피해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나마의 피해를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만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부르죠. LH가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집주인이 있고 이 집주인으로부터 LH가 이제 이거를 사서 혹은 전세를 받아서 역전세를 주는 방식인데, 네. 여기서 올해 이제 8월까지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금액은 345억 원인데 이게 8월까지만 따져도 역대 최대 미반환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LH의 전세 임대 주식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는 제도일 수 있어요.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이런 이제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구합니다. 그러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를 이제 좀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LH가 전세금을 지원을 하는데, 이 금액을 이제 다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부담 보증금을 이제 일부 내고 소액으로 내고 전세 지원금 중에 이제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 임대료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주거 취약계층한테는 목돈이 없는 주거 취약계층한테는 전세를 할 수 있으니까 월세를 살면 훨씬 더 주거 비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집주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LH에 돈을 못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부동산 경기하고도 연동이 좀 될 거고, 혹은 이제 이 계약 관계에서의 어떤 제도상의 허술함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그 보육원에서 나오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실 이 LH 전세 임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이 친구들은 사실 몇백만 원만 들고 딱 이제 뭐 20살 되면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LH를 별로 집주인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살고 싶은 집을 좀 좋은 환경에 구해도 집주인들이 나는 LH 이거는 하기 싫은데 라고 하시면은 못하고, 그래서 힘들게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취재할 때 들었었는데, 네. 정말로 취약계층이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그런데 여기서도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았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좀 절벽에 서는 기분이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이런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또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갭 투자라는 게 2010년대 정도에는 굉장히 이제 각광받는 부동산 재테크 방법인 것처럼 해서 관련 서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발생하는 전세 사기라든지 깡통주택의 문제가 다 이 갭 투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원래 집값이 1억 5천인데 내가 전세를 1억 3,500에 준다. 그럼 나는 1,500만 원만 갖고 이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2년 후에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될 때 집값이 올라 있으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이걸 이제 빼주면 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떨 때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을 그리면 이 갭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전세금조차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 나는 2년 전에 1억 3,500에 전세를 줬는데 지금은 전세 시세가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1,500만 원을 구해야 이걸 이제 반환해 줄 수 있는데, 이게 한두 채면 융통이 가능한데 2010년 이후에는 굉장히 이거를 전문적으로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기 시작하면서 수십여 채가 이렇게 되면 막 금액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집단 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환 시기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갭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두세 달 안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을 이제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게 이제 원광대 근처에서 2018년도에 128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우리가 빌라왕으로 불렸던 2022년 12월경에 발생했던 이 사건들, 그러니까 인천이나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인근에서 이런 사건들이 대표적인데, 이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거의 전 재산이 묶이거나 날리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가면 굉장히 1대1의 민사 사건으로 가면 금액을 이제 말하자면 소액으로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잘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결국에는 뭐 이게 조직적으로 어떻게
수십억 원이 되고 사건이 되어야만 좀 관심을 갖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박인규님이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 대충 넘어가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피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사실 사회초년병이나 주변에서 조언을 못 구하는 경우에는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약간 홈쇼핑 그렇죠. 심리처럼 이게 사실 집과로 가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거 곧 나간다라는 말을 들으면 계약 바로 해야 될 것 같고 막 불안하고 약간 그런 심리를 또 노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일 있겠어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도 신혼 초에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막 이제 9억 빌라들을 보면 좀 이렇게 낡아 있고 한데 신축 빌라에 가면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럼요. 예쁘게 잘 돼 있죠. 천상뉴스로 이제 또 실장이 막 얘기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걸 바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뭐 한 채밖에 안 남았다, 두 채밖에 안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 그런 심리 속에서 이런 이제 말하자면 사기나 이런 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빌라인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신축 빌라 아까도 지금 신축 빌라 얘기하셨는데 이게 아파트보다는 시세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저 몇 달 전에 지금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저도 이제 세입자의 의뢰 입장에서 샀는데 사실은 집주인은 만나기까지가 계약 날까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인 만나서 이 사람의 얘기를 상당수 듣게 되고 이 사람 얘기를 그냥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회초년병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는데 직구하는 거 늘 힘들죠. 사회초년병도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을 해서 신혼부일 수도 있고 뭐 본인이 이제 직업을 이제 바꿔서 이직을 해서 뭐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아놓은 돈은 이게 많지는 않고 이런 경우에 아파트 비슷한 환경의 신축 아파트는 들어가기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크잖아요. 그럼 이제 신축 빌라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그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가격은 낮은데 좀 깨끗하고 살기가 좋다. 이러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 같은 걸 우리가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잘 돼 있고 한데 일단 빌라는 매매가 아파트처럼 자주 일어나지는 않고 말씀하셨듯이 세대수도 막 아까 8에서 12가구 이렇게 만들면 세대수 자체가 적죠. 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정확한 시세는 알기가 어렵고 또 분양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걸 좀 악용해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이 미분양 빌라를 매매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예 매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죠. 그러면은 세입자는 자기는 처음엔 들어와선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압류돼서 경매에 넘어간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럼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지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울며 겨자 먹기를 어떻게 되냐면 그럼 보증금 대신 이 집이라도 너 할래? 집이라도 받아라. 이렇게 아무에게도 분양이 안 된 그 미분양 빌라를 자기가 이제 떠안는 그런 식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임금님기의 캔디님은 빌라왕 말고 빌라 악마라고 얘기를 하셨고 피해자 여러분 죽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는데 실제로 사실 극단적 선택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막 되돌려받지 못하면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피해도 피해고 그거를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고생이 사실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사실 막막해지는 거죠. 그 자체로. 그래서 이제 그걸 차라리 내가 사자 뭐 이렇게 왜냐면 그 갭이 얼마 안 되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근데 이게 경매가 어쨌든 잘 처리가 돼서 금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말하자면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이 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찾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나는 빌라를 생애 첫 주택으로 구매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걸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면 이게 사실 주택 구입에 있어서 생애 최초 분양이 가장 혜택이 큰 건데 그게 그냥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그 재판을 하든지 송사 과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의 이제 말하자면 돈이 묶이게 되고 나의 주거 안정권이 굉장히 위협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신이 굉장히 피로해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런 선택을 했나 다시 2년 전으로 돌리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을 마련을 하고는 있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서 보장하고 있는 이제 정책 효과들을 피해자들이 누리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연금이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따지면 실제로 나는 이 돈을 못 찾으면 전 재산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지표상에 있는 말하자면 금액들이 발목을 잡아서 우선 대상에서 제외된다든지 뭐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피폐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턱들을 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게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 상품들이 기준이 서로 다른 문제들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을 좀 낮춘다든지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좀 이제 다 포괄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디딤돌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 네. 다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걸 인정하고 이 주택을 매입한다라고 하면 좀 저리로 대출을 해줄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득 요건이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7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이거를 아예 받을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거고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떤 대출을 받을 때 중복 문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당시에 막 공론 분노가 일어나면서 급하게 좀 추진된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정책적으로 서로 이제 말하자면 충돌하지 않게 촘촘하게 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피해자들이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뭐 은행의 문턱을 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급하게 나온 대책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막 대책이 나오면서 심리 상담, 왜냐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시니까 심리 상담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 지금 어떤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건소에서 이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돌리라고 이제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이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을 확인해라. 그래서 직원들이 막 돌리는데 이분들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말로 전화 상담밖에 없으니까 피해자분들은 내 돈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지금 계속 정부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괜찮으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말씀해보세요. 이러니까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그 근본적인 좀 해결책을 하고 같이 가면 좋은데 좀 급하게 너무 여기저기 좀 분산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대책위분들 얘기로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이 사실 사후 약방문이다. 네.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할 게 아니라 좀 이걸 막기 위한 예방책, 네. 방지책 어떤 부분에서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이런 끊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MBC 주재훈 기자, 한결의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인규님이 바로 이게 뉴스다. 사정없이 튀겨주세요. 상박한 현실 같이 이겨냅시다. 바사삭 하고 삼행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0월 10일 화요일 뉴스 바사삭.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No, I won't talk too much, and I won't move, and I won't ever judge nothing you do. 다 그는 출근했고 나는 보이지 않는 액세서리처럼 그 옆에 매달려 있었다. 그의 병원에는 최근 영안실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냉동실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변형됐다고 들었어요. 나가고 싶은 듯 자주 캐비닛 문을 두드린다. 간호사들은 너무 무서워서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사에게 그것이 실제로 거기에 있었다고 상기시켰지만 그것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떠 있었고 내 머리가 지루해 보였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유령으로 나를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밤낮으로 그리워하면서도 여전히 볼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아프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영안실은 뼈까지 오싹할 정도로 춥습니다. 신체 정보를 확인한 후 그는 나 장린 노이에트를 돌아보았다. 그는 손잡이를 집어들고 유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다. 나는 틀렸다. 악마를 잡지 말고 악마를 잡아라. 너희들은 동료다. 그는 말했다. 명백한 것처럼. 혼자만 봤습니다. 나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중얼거리고 욕하고 날아왔습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창문이 단단히 닫히지 않아 바람이 불고 캐비닛에서 소음이 발생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유령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진짜 유령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누구나 하루 종일 의사의 급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제로 진료소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는 흰색 파란색 셔츠를 입고 무태 안경을 쓰고 있으며 그의 눈은 너무 집중되어 있어 범죄를 저지르고 싶을 만큼 성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꼭 유니폼 플레이를 해보고 싶어요. 도중에 백인 소녀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커피 한 잔을 올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는 속삭였다.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기억하고 주의하고 건강하세요. 내 안의 알람벨이 즉시 큰 소리로 울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지?